어머님, 이렇게 멀뚝하니 앉아만 계실 거예요? 커피라도 좀 나르세요. 누가 보면 어머님이 오늘 주인공인 줄 알겠네요. 손녀 지은이의 돌잔치 날,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 소영이는 저를 마치 고용된 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고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정순입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몇 년 전 초등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했어요. 평생을 교육에 바치며 살아왔고 지금도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게 온화하고 인자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늘 말없이 참고 견디며 화를 내는 법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오늘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제가 손녀 돌잔치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평생 온순하게만 살아온 할머니가 어떻게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잡아가 달라고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첫 손녀 지은이의 돌잔치라니 얼마나 설레고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하얀색 저고리에 치마를 차려입고 손녀를 위해 준비한 금반지도 예쁘게 포장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지은이가 주인공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순진했던 제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며느리 소영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날 하객들 앞에서 어떤 모욕을 당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아들 준호가 차로 마중 나왔을 때도 저는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녀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사람 많이 와요. 소영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야지. 뭐든 시키면 할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제 대답이 정말 순진했어요. 정말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돌잔치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소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마치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바쁘고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소영이의 친정 식구들도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도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돌잔치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소영이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는 며느리였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어요. 어머님, 내일 돌잔치 때 한복 입으실 거죠?
미리 준비해두세요. 응. 알았어. 흰색 저고리 있으니까 그거 입을게. 네. 그리고 금반지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은이 돌 선물로요. 그때까지는 정말 평범한 대화였어요. 소영이도 웃으면서 말했고, 저도 손녀를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준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미리 해놓았고, 한복도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거든요. 손녀 지은이를 위해 준비한 금반지도 예쁜 상자에 담아서 포장까지 했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오늘은 우리 지은이 돌잔치구나. 얼마나 예쁠까?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때의 제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첫 손녀의 돌잔치라니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소영이가 바쁘게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서 손녀 지은이를 보고 있었죠. 지은이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작은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댕기까지 달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은이 정말 공주님 같네. 제가 지은이를 안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은이 옷 구겨져요.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지만 저는 그냥 옷이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직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의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왔는데 인사를 나누면서도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히 소영이의 어머니가 저를 보는 시선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수고하셨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소영이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친척이나 지인들은 거의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들 준호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소영이가 친정 쪽 위주로 초대했대요. 장소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녀 돌잔치인데 할머니 쪽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전부 며느리 쪽 사람들만 가득한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일이니까 며느리 뜻대로 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소영이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거기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반말이 섞인 말투였어요. 주변에 하객들이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 뭘 도울까? 음식 나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요.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에게 서빙을 하라고 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손녀 돌잔치이니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순진했던 거죠. 음식을 나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소영이가 점점 노골적으로 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쪽 테이블 물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님, 여기 접시 좀 치워주세요. 어머님, 아이들 흘린 거 좀 닦아주세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마치 제가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말이죠. 하객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손녀 잔치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어머님,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대요. 가서 채워주세요. 이때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소영아, 시어머니가 정말 부지런하시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이런 일 다 했는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드시는데 저만 서서 돌아다니며 반찬을 채우고 물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식당 아주머니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 김치 떨어졌어요. 할머니, 물 좀 주세요. 하객 중에 어린아이까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시키더라고요. 부모들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제가 평생 함께 일했던 동료 선생님 한 분이 하객으로 와 계셨어요. 김영희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어머, 정순이 너 뭐 하고 있니? 왜 이런 일을 네가 하고 있어? 김영희 선생님이 소곤소곤 물어보셨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손녀 잔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손님으로 온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김영희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가 이런 모습을 동료에게 보이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가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나무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느려요? 하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머님, 접시 제대로 안 치우셨네요. 다시 해주세요.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손녀 지은이를 잠깐 안아보려고 다가갔는데 소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쁘잖아요. 나중에 하세요. 잠깐만 안아보는 건데.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일 먼저 끝내고 하세요. 손녀를 안아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왜 여기 왔는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준호는 소영이 눈치만 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소영이가 저를 심하게 대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김영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준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한심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소영이의 친정 식구들이 대놓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 여기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사돈 어르신, 바닥에 흘린 거 좀 닦아주세요. 존댓말은 하지만 완전히 하인대하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혀를 차며 짜증을 냈죠. 저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손녀를 위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견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도 아프고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소영이의 목소리였죠. 언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해.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소영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우리한테 얼마나 거드름 피웠는데. 오늘 제대로 혼쭐을 내줬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맞아. 처음에는 조금 미안하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통쾌하더라. 평소에 우리 엄마한테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더니 오늘 제대로 당했지. 저는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계속 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준호는 전혀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아직도 엄마 편을 들려고 하는데 내가 미리 귀띔을 해뒀거든.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요? 치매기가 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켜도 준호가 별말 안 하는 거야. 엄마 치매 예방 차원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아들에게는 제가 치매 초기라서 운동 삼아 일을 시키는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찾아본 건데 시어머니 재산이 꽤 있대. 조장연금도 많이 나오고 아파트도 좋은데 살고 있잖아. 갑자기 대화 내용이 돈 얘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더욱 귀를 기울였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준호 명의로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려면 시어머니를 우리 말 잘 듣게 길들여야 해. 오늘이 그 첫 단계였어. 길들인다고요? 저를 마치 애완동물 취급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들어야 했어요. 응.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조금씩 위축시켜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나중에 노인 요양원에 보내기도 쉬워질 거고.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우리 엄마가 간병 쪽 일을 하니까 좋은 곳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 물론 싼 곳으로. 싼 곳이라니요? 평생 교육에 헌신한 저를 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웃긴 게 있었어. 시어머니 동료 선생님이 와서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소영이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원해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평소에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하신다고. 그 선생님 표정 봤어야 했는데 완전 어이없어 하더라. 김영희 선생님을 속인 거였어요. 제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시어머니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거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점점 고립시키고 위축시켜서 결국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거였죠. 응.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핑핑 돌았거든요. 잠시 후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저와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들어버렸죠. 응, 그래. 저는 겨우 대답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수도꼭지를 틀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절대로. 평생 처음으로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솟아올랐거든요. 잔치장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이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완벽한 며느리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소영이의 그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길들인다는 말,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다는 그 무서운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펼쳤죠. 그 안에는 제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소중한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40년간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관계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최민호.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지금은 이 지역 경찰서장으로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정말 모범적이고 의리가 있는 아이였어요. 항상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던 학생이었죠. 몇 년 전 제 은퇴식에 찾아와서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건네받은 명함을 어디에 두었을까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먼저 소영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소영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영이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는데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간다고도 안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까먹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소영이가 제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제 서랍이 열려 있고 통장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분명 제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죠. 소영이는 제가 들어오자 청소하고 있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며칠 후에 있었어요. 제 도장이 있던 자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분명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후 다시 갖다 놓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소영이의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소영이가 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제 도장과 신분증 사진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최민호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죠. 최민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사기와 위조 문서 작성 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최민호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라고 당부했어요. 상대방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소영이 모르게 작은 녹음기를 준비하고 도장이 있던 자리 근처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해야 했어요. 최민호 서장과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어요. 그는 금융기관들에도 미리 연락해서 제 명의로 수상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요청해뒀다고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소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소영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오전 소영이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어디 중요한 곳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소영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소영이는 가방을 챙기면서 제 서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소영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소영이가 서재에서 나왔는데 가방이 조금 더 볼록해진 것 같았어요. 분명 제 도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가져간 게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해야 했어요. 소영이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에게 짧게 말했어요. 어머님, 은행 업무 보러 나갔다 올게요. 은행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긴장됐어요. 드디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러 가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소영이가 나간 후 저는 재빨리 서재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제 도장함이 비어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호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최민호 서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출동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봤거든요. 매분 매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소영이가 벌써 대출을 받아버린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너무 늦게 대처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가 돌아온 거였죠. 그런데 아침에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소영이는 제 앞을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복도에서 멀리 떨어져 서서 들었는데 소영이가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신분증과 도장은 완벽했는데 시스템에서 뭔가 걸렸다는 거였죠. 하지만 소영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은행도 알아보겠다는 말이 들렸거든요. 내일은 인터넷 대출업체를 이용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끈질기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이었어요.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한층 더 거칠어졌어요. 아마 계획이 막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설거지를 시킬 때도 말투가 퉁명스러웠거든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소영이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소영이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다른 대출업체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최민호 서장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미리 연락해서 모두 차단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소영이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어제보다도 더 일찍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제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소영이가 외출 준비를 마치면서 저에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외출할 테니 집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최민호 서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최민호 서장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오늘 끝장을 보자고 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수십 년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거든요.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소영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에는 제가 며칠 전 확인했던 바로 그 서류들을 챙겨 넣었거든요. 제 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조된 각종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소영이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소영이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소영이가 짧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소영이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온 거였죠. 즉시 최민호 서장에게 연락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최민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최민호 서장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소영이가 시내 은행 3곳을 돌아다니며 대출 신청을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하지만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인터넷 대출업체 사무실로 향했다는 연락이 들어왔거든요. 그곳에서 직접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모양이었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최민호 서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영이가 인터넷 대출업체에서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민호 서장이었죠.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드디어 소영이의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최민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소영이가 대출업체에서 제 서명을 위조하고 있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는 거였어요. 제 도장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신분증도 위조했다는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조서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소영이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였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것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불법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는 거였죠. 저녁 무렵 아들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분명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돌잔치 날의 굴욕부터 시작해서 소영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계획,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해둔 파일들을 들려주자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소영이가 저를 길들이겠다고 했던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최민호 서장이 직접 집으로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소영이는 사기 및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였죠. 선생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피해를 당하셨을 거예요. 최민호의 말에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이미 소영이의 체포 소식이 실렸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며느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기사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됐죠. 그제야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더 이상 소영이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소영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들 준호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소영이의 말만 믿고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비로소 제 편이 되어준 거였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소영이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어요. 제 명의로 시도한 대출뿐만 아니라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려 했던 시도들도 발견됐거든요.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막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최민호 서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영이의 친정 어머니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죠.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판사님 앞에서 그날 돌잔치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소영이는 피고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죠. 판사님은 소영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제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 소영이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재산과 존엄성을 지켜낸 거였어요. 준호는 즉시 소영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손녀 지은이의 양육권은 준호가 갖게 됐고 소영이는 아이를 만나는 것조차 제한됐어요. 자업자득이었죠. 그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소영이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손녀 지은이와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지은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소영이 때문에 마음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동네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당한 불쌍한 할머니로 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한 용감한 할머니로 보더라고요. 특히 김영희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순아 정말 잘했다. 그런 악독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답게 제대로 해냈네. 동료 선생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최민호 서장과는 그 일 이후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고받으며 제자와 스승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의로운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생님,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서 저도 보람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말을 들으니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녀 지은이도 하루하루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3살이 된 지은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준호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들이 됐어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이든 저와 상의해서 결정해요. 그리고 절대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그 끔찍했던 경험도 결국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순순히 당하기만 했던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라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